안녕하십니까. 공업화학 실무 담당 교수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석유화학 공업의 결정체인 종합화학산업에 해당하는 페인트 도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분자의 역사와 범용 고분자 그리고 흔한 고분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업화학 실무에서 경험하였던 고분자와 화합물들에 대하여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공업화학 실무 1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강 순서입니다. 1. 고대 고분자 2. 고분자 과학의 주요 연대기 3. 고분자의 발전 4. 고분자의 기본 정의 및 명명 5. 열가소성, 열경화성 6. 고분자 화합물의 명명 7. 흔한 고분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고분자의 유래입니다. 마나띠 러버볼 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메소아메리카인이 기원전 1600년 이전에 고무공을 처음 발명하고 다양한 역할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아메리칸 볼 게임에 다양한 크기의 단단한 고무공을 사용했으며 이 공은 사원에서 제물로 불태워지거나 봉헌물의 신성한 습지나 저습지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서기 600에서 900년대까지 고무나 도구의 손잡이 그리고 그림으로 활용이 되었고 이후 AD 1400년에는 약용검이나 고무장화 그리고 의복 등에 활용되게 됩니다. 고대 고무는 멕시코 남부와 중미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고무나무의 라텍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라텍스는 그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리포메이아 알바 나파알꽃의 일종인데요. 이것의 넝쿨 줍주수와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굿이어의 가황보다 수천 년 앞선 그런 과정입니다. 결과 고무는 고무 스트립을 형성하였고 단단한 고무 코어에 감아서 공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의 고고학적 증거로는 고무는 초기 형성기에 이미 메소아메리카에서 사용이 되었고 멕시코의 알맥 엘 마나띠 희생늪지에서 12개의 공이 발견이 되었으며 이것은 대략 기원전 1600년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후 3000년 후에는 스페인 정복 당시 이 고무가 열대 지역에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고무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제물과 의식용, 야구 경기 모두 이 고무공이 주요 제품이었습니다. 아즈텍과 마야 모두 에게나무에서 흘러나온 고무 라텍스는 피와 정액의 상징을 했고 이 고무는 다산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종종 불에 태우거나 희생의 웅덩이에 묻혔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면 메소아메리칸 러버가 파타마 고무나무인 카스틸리아 엘라스티카 이거의 라텍스 하고 이 주변에서 자생했던 덩쿨 나팔꽃인 이포메이아 알베라는 나팔꽃 일종의 작물의 즙과 혼합을 해서 라텍스에 응고, 정제, 그리고 가소제를 도입해서 크리스탈린 엔탱글먼트에 화학적 가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믹싱과 열경화 과정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고무로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무의 재발견입니다. 1845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윌리엄 톰슨이
에어리얼 휠이라는 공기압 타이어를 발명합니다. 1847년 자전거용 에어리얼 휠 디자인 또한 미국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에 고무 튜브는 조약해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 후 공기압 타이어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 43년이 걸리게 됩니다. 1888년 던러프는 개선된 공기압 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2년 후 톰슨과 특허 충돌이 있었고, 그러나 던러프는 공기압 타이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1890년에는 벨파스트에서 자전거용 타이어를, 1895년에는 앙드레 미슐랭에 의해 자동차용 공기압 타이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 유명한 타이어 회사가 설립됩니다.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입니다. 굿이어는 본업은 철물점 운영이었고 30대 이후에 여러 제품의 고무를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고무 실험이 시작된 것은 1834년이었습니다. 우연한 순간 발명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네, 1839년 우연히 가황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굿이어는 인도 고무와 황을 섞는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혼합물을 뜨거운 스토브 위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혼합물이 녹기는커녕 더 강도가 높고 단단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견고한 타이어의 탄생 순간이었죠. 그 이후 굿이어는 1844년까지 가황 고무의 특허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굿이어는 1844년 미국에 특허를 냈고, 토머스 행콕은 1843년 영국에서 이 과정으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약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취약화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에서의 경화작용을 의미하며, 고분자 가지를 교차시켜서 고무를 굳히거나 경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굿이어의 과정에서도 그 열이 폴리이소플렌의 탄소 원자를 황과 연결하는 그런 에너지 공급에 사용이 된 것이고, 분자 사이의 사슬에 형성하는 황 원자의 수, 이것은 벌커나 고무의 마지막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고무의 가교 결합, 이것은 내열성이 높은 고무를 산출하였고, 긴 고무의 가교 결합은 유연성은 좋지만 내열성이 낮았습니다. 여기에서 가황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에 황과 열을 혼합하여 가교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 과정으로 고무의 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1839년 굿이어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가황제의 종류에는 설퍼, 그리고 설퍼 컴파운드, 또 메탈릭 옥사이드로 MgO, 제데노, 또 PB3O4, 그리고 퍼옥사이드, 아세토실란, 우레탄 등이 있습니다. 굿이어가 발견하고 특허를 냈지만 나중에 다양한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기술은 기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라는 것이 있지만, 또한 다양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술자가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1911년 타이어와 내부 튜브를 결합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필립 스트라우스가 있고, 이 디자인으로 자동차 공합 타이어의 사용을 대중화하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 굿이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개발하게 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무산업은 세계적으로 약 450조 시장이고, 규모는 연간 2500만 톤 생산이 되며 타이어로서만 46%를 차지하고, 또 연간 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21조 시장이고 세계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무 생산량은 세계 8위, 또 범용 합성 고무 생산량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주요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분자 과학의 주요 연대기입니다. 나열된 고분자의 연대기 중에서 일부 고분자의 개발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의 효시는 1863년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1863년 뉴욕시 앨버니 거리에 광고지가 붙었습니다. 내용은 상하 대용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상금 1만 달러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손잡이에서부터 작은 물건의 부품들은 모두 코끼리의 상하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의 대유행이었던 당구에 쓰이는 당구공 역시 상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의 엄청난 수요로 인하여 아프리카 코끼리가 점점 줄어들자 1880년 상하 공급이 크게 줄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큰 당구공 제조업자인 펠린과 클랜터는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상하를 대체할 수 있는 합성 물질을 만든 사람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노라 제안을 하였고 뉴욕시의 여러 거리에 광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10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온 J.W. 하이어트 청년이 우연히 길을 걷다가 광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발명품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서 이 상하 대용품 현상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합성 물질로 당구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쪼그라드는 현상으로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였기에 1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를 받았고 결국 그는 더욱 실험의 의지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69년 하이어트는 장내 팅크라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합성 물질이 줄어듦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열을 가해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가능하고 식으면 상하처럼 단단하고 탄력 있는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하이어트는 이를 셀룰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1870년 특허를 얻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상자, 단추, 자, 필름 등 갖은 물건의 주재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어트의 발명을 시작으로 합성물질 발명의 붐이 일었고 1907년 베이클란드라는 벨기에 출신의 발명가가 페놀 포말데이드를 합성하게 되고 이 물질을 베이클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병마개, 밥그릇, 잿더리, 양산 손잡이, 그리고 절연 물질로 전기 회사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는 그 용도가 생겨서 결국 상금 1만 달러는 베이클란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의 계기로 고분자의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본 장에서 고분자 과학의 주요 연대기의 내용에서 고분자의 발명 순서 그리고 고분자의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분자 존재의 가능성입니다. 1877년 케큘레에 의해서 천연 유기 물질이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긴 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1922년 헤르만 하우스딩거에 의해서 고분자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고분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분자의 집합체인 콜로이드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콜로이드는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로 저분자들끼리의 화학결합이 아닌 물리적 인력의 집합 상태의 물질로, 즉 분자량 크기와 무관하게 온도나 농도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취하는 성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우딩거는 천연 고무가 콜로이드가 아닌 거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른 과학자들은 천연 고무가 아이소프렌 분자의 다이모가 응집된 상태로라 믿고 있었고, 여기에 다이모라는 것은 아이소프렌과 같은 고분자 원료가 되는 모노머 분자 두 개가 화학결합에 의하여 형성된 분자를 말합니다. 만약 천연 고분자가 위 그림과 같이 아이소프렌 다이모의 콜로이드 응집체라면 수소를 첨가하여 이 응집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결합을 단일 결합으로 전환시키면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지므로 이 콜로이드의 성질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우딩거는 천연 고무에 수소를 첨가하여도 거대 분자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스타우딩거는 폴리스타이렌을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의 점도를 측정하였을 때 용액의 점도가 분자 말단의 수가 감소할수록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고분자가 저분자의 집합체라면 집합체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자 말단의 수는 일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 말단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고분자가 저분자의 화학결합을 통하여 거대 분자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실험적인 사실을 통해 스타우딩거는 거대 분자의 존재를 명백히 증명하였으므로 1953년 고분자를 연구한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윌리스 휴음 캐러더스입니다. 윌리스 휴음 캐러더스는 거대 분자설을 지지하였고 1935년 나일론을 처음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분자라는 가설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성립하게 됩니다. 나일론은 석탄, 물, 공기로 만든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 가늘면서 탄성과 광택이 우수한 합성 섬유입니다. 윌리스 휴음 캐러더스는 듀퐁에서 일한 미국 화학자로서 나일론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 칫솔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명칭의 형성을 보면 노울런, 올이 풀리지 않는다. 이 노울런의 의미는 점수를 못 낸다 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노울런이 아닌 거꾸로 뉴런으로 바꾸었고, 이 중에 가운데 R을 L로 변경해서 뉴런에서 닐론, 그 다음에 나일론으로 최종 명명하게 됩니다. 나일론 66의 합성 그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아디피산으로부터 나일론 66염을 만들게 되고, 두 번째로 나일론 66염을 축합 중합시켜서 중합체를 만들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2차 세계대전과 고분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데에는 세 종류의 고분자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SBR, 스타이렌, 부타디엔 러버의 개발로 생산량이 한정된 천연 고무를 대신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차량의 타이어를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었기에 미군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어 독일과 일본의 패망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폴리에틸렌의 개발입니다. 영국 ICI사가 개발한 LDPE가 고주파, 라디오파에 잘 견디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레이더 케이블의 피복 재료로서 절연체에 매우 적합한 재료임을 알았습니다.
LDP를 활용한 레이더 덕분에 영국은 독일 전투기의 항로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독일 전투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테프론의 개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원자탄의 제조를 위해서 우라늄 동위원선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때 우라늄 동위원소는 UF6 형태의 가스로 분리하여야 하는데, 이 가스는 부식성이 강해 녹을 잘 슬게 하여 웬만한 금속은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 육군의 그로브르 장군이 듀퐁사에 테프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프론은 1938년 플랑켓에 의해서 처음 합성되었으나 그 당시 뚜렷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프론은 용매뿐 아니라 강산과 강알칼리에도 잘 견디며 고온에서도 잘 녹거나 타지 않고 매우 미끄러워서 다른 물질이 잘 들러붙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로브스 장군은 듀퐁사에 방문하여 테프론을 제조하게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테프론을 이용하여 원자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원자탄의 제조는 제2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개발입니다. LDP와 관련된 히스토리를 보면 1940년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합성, 1952년 지글라의 에틸렌 저압중압용 촉매 개발, 1953년 나타의 지글라형 촉매를 이용한 입체 규칙성 구분자의 발견을 들 수 있습니다. 1940년 영국 ICI에서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개발하여서 구분자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1953년 영국의 지글라 교수와 이탈리아의 나타 교수는 HDP와 PP를 합성할 수 있는 지글라 나타 촉매를 개발해서 입체의 규칙성 중합을 발견하였고, 구분자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됩니다. 지글라 교수와 나타 교수는 1963년 이의 연구 결과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지글라 나타 촉매는 말단의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는 알파 올레핀인 1알켄의 구분자 합성에 사용하는 촉매로 올레핀 단량체를 폴리올레핀 고분자로 합성하게 됩니다. 올레핀의 입체 규칙성 중합 촉매로 티탄 등의 전위 금속과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로 형성된 반응 생성물을 이용합니다. 질코늄 기반의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한 에틸렌 중합 메커니즘을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질코늄 기반의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해서 일종의 자유 라디칼 중합으로 가지가 없는 탄화수소로 된 고분자를 만드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폴리에틸렌 중합 메커니즘을 보면 촉매 중심 금속 주변에 촉매와 조촉매의 금속 배의 상호작용으로 두 개의 배의 자리 사이를 중합체 사슬이 움직여가면서 사슬을 성장, 중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슬 성장 메커니즘을 코세아르만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틸렌 합성 시 200도와 200도 이상의 고온과 2000 기압 이상의 환경에서 생산되던 것을 지글라나타 촉매를 통해서 상온과 상압 조건에서 폴리에틸렌을 쉽게 중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체 규칙성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특징입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1932년 영국 ICI에서 합성하였습니다. 온도는 200도씨, 압력은 1300에서 2600바,
밀도는 0.915, 분자량은 2만에서 10만, 분자량 분포는 3에서 20으로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화도는 약 55%, TM은 110에서 120도로 게시제로 오가닉 퍼옥사이드를 이용해서 합성하였습니다. LDPE의 특징으로는 많은 브랜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긴 사슬가지와 짧은 사슬가지 둘 다 가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응용으로는 패키징 필름, 와이어 앤 케이블 코팅, 토이스, 플렉시블 버틀, 하우스웨어, 코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글라나타 촉매를 이용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지글러는 막스 플랭크 연구소의 석탄 화학 분야에서 근무하며 유기금속 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3에틸 알루미늄과 에틸렌을 가열해서 4에틸 알루미늄을 만드는 실험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생성물이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실험에 사용했던 촉매인 니켈이 실험장치에 극소량 남아있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3에틸 알루미늄과 4염화 티타늄을 조합한 촉매를 사용하면 고분자화 반응을 제어하고 원하는 길이의 분자사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폴리에틸렌은 격가지가 많고 고압을 필요로 했던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였습니다. 하지만 지글라 촉매로 합성된 폴리에틸렌은 격가지가 없는 선형으로 이루어진 저압에서도 만들 수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였습니다. 유연한 LDPE에 비해 HDPE는 강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저압으로 폴리에틸렌을 제조할 수 있는 기리연 이 기술은 고분자 화학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는 1954년 지글라 촉매로 티타늄과 알루미늄의 조합 촉매를 이용해서 개발되어 실용화됩니다. 밀도는 0.965, 몰레큘러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은 3.6, 그리고 리니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화도는 85에서 95%, TM은 130에서 136, 사출 성형이나 블로우 몰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분자의 발전 1937년에서 1950년대입니다. 우레탄은 1849년 독일의 월츠와 호프만이 최초로 이소시아네이트와 하이드록시 화합물을 반응해서 발표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37년에 이르러서는 오토 바이엘의 중부가법에 의한 PU 합성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상업적인 용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나일론과 경쟁하기 위해 폴리에스테르계 우레탄이 공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창기 폴리우레탄 제조에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렉시블 PU 폼 제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폴리이서 폴리올이 등장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폴리이서 폴리올은 알칼리 촉매하에서 저분자량의 디올과 트리올, 여기에 에폭사이드를 부과하여서 제조되는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에 비해 내가수 분해성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으로 생성된 원료인 PO와 EO 등이 대량 생산되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현재 PU폼에 사용되는 폴리올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폴리우레탄은 화학적으로 우레탄 결합기를 일정량 이상 포함한 고분자 화합물을 총칭하고 있으며 이 우레탄 본드는 폴리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과의 부가 반응에 의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 오토 바이엘은 캐로도스의 나일론 합성을 응용해서 디이소시아네이트와 디올을 이용하여 폴리우레탄을 합성하게 됩니다. (1941년) 영국의 화학자 존 렉스 와인필드와 제임스 타넨 디킨슨이 캐로도스의 초기 연구를 발전시킨 후 1941년 페트 또는 페테라는 폴리에틸렌 테레플탈레이트에 대한 내용의 특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들이 테릴렌이라는 최초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만들었고 ICI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폴리에스테르 섬유로는 듀퐁의 다크론이 있습니다. (1942년에)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를 출시하였고 또 1948년에는 ABS를 개발하였고 1953년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발명되게 됩니다. 다음은 고분자의 발전 1960년대부터 1999년대까지입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에는 자동차 우주 항공용 금속 대체의 고성능 공학 플라스틱 고분자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폴리부칠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알릴설포네이트, 폴리알릴 케톤, 폴리설폰, 폴리이미드, 케블라, 폴리벤지미다졸, 폴리락타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980년대에는 리퀴드 크리스탈 공중합체가 출현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기능성 고분자, 바이오매터리얼, 약물 전달 시스템 고분자, 전기 전도성 고분자, 1990년대에는 기능성 바이오매터리얼로 하이드로겔 그리고 생분해성 고분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분자 연구의 발전 2000년대까지의 내용입니다. 1972년 P.J. 플로리는 고분자의 용액 특성과 입체 구조에 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1991년 드젠에 의해서는 고분자의 사슬의 운동 연구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2000년대는 히거, 맥더미드, 시라카와가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전도성 고분자는 1977년 히거, 맥더미드, 시라카와에 의해서 발견된 폴리아세틸렌입니다. 이 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지만 이 필름의 요오드 증기로 아세틸렌을 산화시키게 되면 금속처럼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할로겐 기체로 아세틸렌을 산화시키는 과정, 이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후 금속을 대체할 차세대 물질로 각광을 받으며 전도성 고분자의 합성과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아세틸렌과 같은 고분자는 탄소 원자들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번갈아 반복되는 사슬 구조를 하고 있어서 파이 전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파이 공액 고분자, 파이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러한 고분자의 화학적, 전기화학적 방법을 도핑하면
전기 전도도를 부도체에서 금속에 이르는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성 고분자, 컨덕팅 폴리머 또는 합성 금속, 센시팅 메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 이외에도 폴리피롤, 폴리사이오펜, 폴리3알케일 트io펜, 폴리아닐린, 폴리페닐렌 비닐렌, 폴리페닐렌 등 대표적입니다. 이것의 사용 용도로는 발광 다이오드, LED, 태양전지, 유기반도체, 바이오 센서, 에너지 저장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고분자의 발전, 2000년대 이후 개발된 내용입니다. 연료전지와 같은 광에너지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나 천연 고분자 같은 환경 친화성 고분자, 또 광학 감흥염료 고분자, 실리콘 태양전지, 또 전자재료와 같은 유기발광 고분자, 조직공학용 고분자 지지체, 기능성 생체 재료, 스마트 폴리머릭 바이오 메터리얼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분자의 기본 정의 및 명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량체가 함께 연결된 중합체라고 하는 긴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골격 구조에서 특정 화학 구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이 고분자의 백본을 나타내고 또 교차 구조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고분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분자의 기본 골격 구조를 보면 그림과 같이 결합 형태와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리니어, 사이클릭, 브랜치드, 네트워크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합성 방법과 촉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분자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덴드리머와 같이 나무처럼 분지가 되거나 가교라고 하는 연결 지점에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합체의 골격 구조는 고분자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폴리머는 선형 폴리머보다 3D 모양을 훨씬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덴드리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덴드리머는 고분자가 자라는 모양이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덴드리머, 그리스어로 나무를 뜻하는 덴드론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고분자는 나뭇가지 모양을 지닌 최초의 인조 고분자로 미국의 화학자 도널드 토말리아가 1979년에 4년여의 연구 끝에 합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공학이나 의학, 약학 등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덴드리머는 중심이 비어있고 외부는 다양한 화학 반응과 화학 단위와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주위의 건강한 조직은 다치지 않고 원하는 의약을 감염 부위에, 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덴드리머를 이용한 세포막을 통해 유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사용 중인 개질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퍼 브랜치 폴리머는 과분지 고분자 합성으로 리빌 사슬 중합과 같은 다양한 중합 공정에서 합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분자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형태입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이를 구성하는 반복 단위가 한 종류인지 또는 두 개 이상인지에 따라 각각 단일 공중합체, 호모폴리머와 공중합체, 코폴리머로 부릅니다. 그림에서 에틸렌의 반복 단위를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이나 에틸렌 옥사이드를 반복 단위로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는 단일 공중합체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합체의 예로서 스타이렌, 메칠, 메타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도 같은 두 종류의 단량체를 가진 고분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합체의 구성과 결합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중합체는 이를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단량체들이 어떤 형태로 서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교대 공중합체, 얼터네이팅 코폴리머, 불규칙 공중합체, 랜덤 코폴리머, 그리고 블록 코폴리머, 그라프트 코폴리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결합 형태는 왼쪽 그림을 보면 단량체 종류 두 개를 고정하고 이를 각각 A와 B로 정한 후 서로 교대로 결합을 하게 돼서 이루어진 공중합체를 교대 공중합체라고 하며, 불규칙 공중합체는 A와 B가 특별한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진 공중합체를 말합니다. 블록 공중합체는 A와 B가 서로 자기들끼리 결합하여 블록을 이루고 있는 공중합체를 말하며,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그림과 같이 형성된 블록이 격가지에 붙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 고분자의 사슬 구조 및 형태에 따른 분류로 선형 고분자, 리니어 폴리머, 가지 고분자, 브랜치드 폴리머, 또 가교 고분자, 크로스 링키드 폴리머, 그리고 망상형 고분자로 네트워크 폴리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물리화학적 특성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형 고분자는 단량체들이 서로 선형으로 연결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을 들 수 있으며, 가지 고분자는 선형 고분자의 가지가 달린 것으로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 가소성, 서머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서머세팅입니다. 선형 고분자와 가지 고분자는 용매에 잘 녹으며 열을 가하면 연화되고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며, 열을 제거하게 되면 변형된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지를 열 가소성 수지, 서머플라스틱 레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분자로는 폴리에틸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 2-2와 같이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1000개의 주사슬 탄소 원자에 20개에서 30개의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지는 탄소 2개와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지 고분자에서 가지의 수와 길이는 고분자의 탄성률, 그립성, 충격 강도, 융점 점도 등의 물리적 성질과 가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교 고분자는 그림 3-19와 같이 분자 사슬 사이의 화학 결합에 의해서 3차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지로는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그리고 가황 고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교 결합을 이루는 반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또 가교 고분자는 용매에 녹지 않고 팽윤만 일어납니다. 스웰링이라고 하는데, 이 팽윤이 되는 정도는 가교 결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황 고무의 경우 가교 결합이 적으면 탄성체가 되나 가교성이 많게 되면 구조가 더욱 치밀해져서 아주 딱딱한 고체가 됩니다. 이 가교 결합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열을 가해도 연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형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지를 열 경화성 수지, 서머세팅 레진이라고 하며, 열 안정성과 용매 저항성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고분자 화합물의 명명법입니다. 고분자 화합물의 명명법은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에서와 같이 화학 구조의 근거에서 체계적으로 이름을 짓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최근까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로 관습에 따라서 단량체로부터 유래되는 이름이나 상품명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구조에 근거한 상세한 명명법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1972년 유팍에 의한 인터내셔널 유니언 오브 퓨어 앤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리에 의한 새로운 명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관습에 의한 명명법, 유팍에 의한 명명법, 그리고 통상적인 이름과 상품명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름은 구분자의 명명법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출발 물질인 단량체의 이름 앞에 폴리라는 글자를 붙여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에틸렌이 단량체로부터 중합되어 있는 구분자의 이름은 폴리에틸렌, 스타이렌으로부터 얻은 구분자는 폴리스타이렌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 같이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단량체가 치환체이거나 단량체의 이름이 길 때 사용합니다. 또 두 종류의 단량체로부터 축합, 생성된 고분자의 명명법은 두 단량체의 이름을 적절히 변형하고 폴리를 넣어 명명합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세바식 애시드로부터 얻은 고분자는 폴리헥사메틸렌 세바카마이드로 명명하고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리 애시드로부터 얻은 고분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명명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단량체로 구성한 공중합체의 명명에는 단량체 이름 중간에 코라는 글자를 삽입을 해서 폴리스타이렌 코 메칠 아크릴레이트로 표현합니다. 공중합체의 교대 공중합체는 알트를, 블록에는 B를, 그라프트에는 G를 반복 단위 사이에 삽입해서 폴리스타이렌 B, 아이소프렌 B, 스타이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유팍 고분자 명명법은 고분자의 화학 구조를 반복 단위를 찾아서 유효화물 명명법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읽은 다음 가로와 함께 폴리 글자를 서두에 붙입니다. 폴리스타이렌 경우에는 폴리 1페닐에틸렌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음 2-1에 대표적인 고분자의 유팍 이름과 통상적 이름을 같이 소개합니다. 표 2-1에 고분자의 종류에 따른 통상적인 이름과 유팍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한 번씩 읽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흔한 단일 공중합체 호모폴리머입니다. 여기에는 각 고분자에 대한 모노머와 폴리머에 대한 구조식 그리고 용도와 특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고분자들은 일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용도와 특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고분자는 10가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비닐 아제테이트, 그리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헥사메틸렌 세바카마이드 이렇게 10종류의 고분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고분자에 대한 모노머 그리고 폴리머에 대한 구조식 또 용도와 특징에 대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강 과제물과 제출 방법입니다. 과제물은 본 강의 중에 거론된 고분자 중에서 관심이 있는 고분자 하나를 정하여서 고분자의 구조식, 이름, 합성 방법, 특징과 용도, 제조사, 제품 등에 대해서 요약 조사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12월 2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조사할 내용을 주제를 정하고 타이틀로 표시하고 보내드리는 과제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조사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이러닝 학습활동 관리, 해당 주차 과제 부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한글 과제지를 PDF로 변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은 성적에 반영하고 또 도창성 및 차별성에 있는 주제 선정, 또 주제에 맞는 요약 정도 등을 평가하고 출석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강 요약과 14강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2차 세계대전과 고분자 8페이지 내용하고 구조식 이름 등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HDP와 LDP의 차이점 강의자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열가소성, 열경화성 수지 19페이지, 네 번째로 고분자 화합물의 명명법 20페이지와 고분자의 통상적 명명 21페이지, 다섯 번째로 흔한 고분자 22, 23페이지, 그리고 10가지 고분자, 단량체 고분자 구조식 특징 부분 한 번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강은 탄소중립 발표평가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강 공업화학 실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